어제 되게 추웠죠. 그 집에 이렇게 있는데 집이 되게 따뜻해요. 우리 집이요. 그 큰애가 7살이고 둘째는 5살인데요. 저녁 때 보니까 큰애는 밥 먹고 나서 혼자서 책 보고 있고, 둘째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로봇에 손이 찧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일하다 늦게 와서 제가 해준 비빔밥 먹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날은 되게 추운데 냉장고에 우리 집에 먹을 게 좀 있거든요. 꽉 차 있지는 않더라도 냉장고는 차 있고 애들은 웃고,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데요, 진짜 추운 사람들 안 춥게 해달라고 기도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어제 되게 이상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한테도 기도를 했어요. 지옥에 가세요.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기도를 또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생지옥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좀 안 됐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좀 안 됐잖아요, 마음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추운 날 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돈이, 한국은 보면요 한 98%에서 99% 대부분 돈이 설명을 해줘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왜 이랬는가 거의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돈으로 설명이 안 되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걸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좋아서, 그리고 뭐 그렇거든요.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이 설명하는 나라예요. 그런 얘기들 오늘 좀 해볼까 해요. 그 책 내용은 그냥 제목 그대로요.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별로 좌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도서라고 써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만 추천한 건 아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추천을 했어요. 근데 후보 시절에 추천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시켜달라고 부탁을 꼭 하라고, 그러면 다 시켜줄 거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책 좀 추천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표지를 갈아버렸어요,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게 우왕스럽게 돼 있지 않았었는데, 정세균은 뒤로 갔어요. 그 표지 뒤로. 실제로 이 내용은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종합 발표를, 그러니까 2년 전 초에 하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일은 정세균 국회의원이었죠. 그 시절에 같이 했던 건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대표 그만두고 김종인 비대위 들어오면서 발표 못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더 대중 버전으로 추려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고 2008년도에 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88만 원 세대 시리즈의 4권에 해당하는 책인데 강의 형식으로 썼었어요. 그때 12번째 강의가 거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때 이 대기업만 갖고도 안 되고 정부만 갖고도 안 되고 또 다른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말은 맞는데 한국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쯤 지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회적 경제 얘기하는 게, 물론 지금도 미흡한데 이렇게 택도 없는 얘기라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10년 정도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 했던 것도 되게 옛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2008년도에 제가 저 얘기 할 때는 이때 이명박 막 출범 초기였거든요. 그때 시민의 경제가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촛불 집회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나한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경제를 만들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커피 얘기로 시작해서 커피를 끝낼 거예요. 커피 안 드시는 분 있으세요? 안 드세요? 진짜로 안 드세요? 가끔은 먹어요. 한국에서 커피 중독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돼요.
입학할 때 학원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중독이 시작되고요. 제가 그거 연구할 때만 해도 그 기초 화장은 여성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시작해서 색조 화장을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지금은 그게 초등학교로 내려왔어요. 기초 화장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매니큐어는 유치원에서 하고 색조 화장은 학교 들어가면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 이제 뭐 얘기는 미국 커피 되게 맛없다고 흉보려고 한 건데요. 그냥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뭘까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스타벅스가 가장 맛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원두 자체가 약간 비싼 걸 쓰진 않거든요. 근데 강배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세게 볶거든요. 타기 직전까지 볶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다가 딴 거 마시면 좀 싱거워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맛없는 게 이렇게 중독성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탄자니아 트리플 A는 되게 비싼 커피예요. 끓여보면 신맛도 나지만 위에 기름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두에 같은 돈 주면 반도 안 줘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저거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누구 오면 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재수 없어요. 왜냐면 저기가 탄자니아가 킬리만자로 있고 그런 데거든요. 탄자니아, 케냐 이런 데가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세렝게티 있고 뭐 고롱고로 있고 그런 데인데요. 그런 데서 원주민이 되게 힘들게 만든 커피를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는 글로벌 상식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맛있는 거 알아도 저거 집에다 놓고서 누구 이렇게 와서 주면요 되게 재수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샹젤리제 카페를 쓴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카페라는 말이 저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기고 들어오면서 그쪽 길을 개선문이라고 부르고 그 일대 정비를 했거든요. 천사의 길이라고 하는 샹젤리제가 된 거고요. 전 세계 모두 문물이 다 모여요. 근데 뭐 커피 맛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보다는 커피가 싸요. 한 3분의 절반보다는 조금 비싸고 3분의 2 정도 가격 하거든요. 되게 비싼 거예요. 에코가 얘기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집은 쥐리에 있는 자영업자 커피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맛있어요. 그 싸고 맛있어요. 서울로 치면은 반값 정도 해요. 이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을 제가 구하려고 그러는데 제 카메라가 망가져서 옛날 사진이 없어져서 그 쥐리에 가면은 쥐리 연방 공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세계 한 5위 정도의 10위권에 있는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으로는 아인슈타인이 거길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고 뭐 그런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 앞에 아인슈타인이 뭐 공부를 했다는 흔적은 없고요. 하여간 거기서 이렇게 뭐 매일 커피 마시던 그 카페 지금도 있거든요. 그 뭐 아주 작진 않지만 그 아인슈타인 카페로 되게 유명해요. 그거 맛있어요. 이게 뭐냐면 쥐리가 평생 일하는 자영업자 사장이 계속 내려주니까 결국 그 사람이 맛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하고 마시는 커피니까 기분도 좋고 싸요. 서울의 3분의 1 가격 정도면은 동쥐리에서 커피 마실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먹는 커피는요, 이 조건대로면요,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커피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걸 내려준 자영업자 사장이 마시는 커피가 한 도시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거의 망하죠. 보통 우리는 알바들이 내려주는 커피를 먹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커피를 서울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일본의 지방 도시들에 그냥 그것만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커피가 사실 맛 따지고 그러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다 못 맞춰요. 눈 가리고 이렇게 주면요, 가루 커피하고 그걸 뭐 못 맞히거든요. 커피 다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자기 해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무슨 뭐 세계 최고의 커피를 먹으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오른쪽은 시간이고요. 위쪽은 흔히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뭐 GDP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뿌려보면은 막 선이 나오겠죠. 그때 경제 위기가 일반적인 건 U자형을 얘기해요. U자형은 내려갔다가
2, 3년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오는 거고 뭐 교과서적인 형태인데 V자형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거는 쭉 내려갔다가 바로 쭉 올라오는 건데 한국에 있던 세 번의 경제 위기가 그 80년 공황, 그 다음에 1998년대 IMF 경제 위기랑 2008년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 V자형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유는 잘 몰라요. 왜 V자형이 생기는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은 국가가 끝까지 위기가 안 오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터진 거니까 너무 빨리 내려가서 너무 금방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 추정인데 과학적으로 몰라요. 그 다음에 저 V자가 두 번 생기면 W자형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는 저걸 그냥 딥이라는 게 이제 슬로프도 영어구나. 이 내리막길을 딥이라고 하거든요. 그 딥이 두 번 있다고 더블 딥을 얘기하는데 2008년도에 루비니 교수가 한 번 내려왔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또 내려갈 거라고 해서 더블 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죠. 실제로 미국은 더블 딥으로 가진 않았어요. 한 번 내려왔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버틸만 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L자형을 얘기하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내려왔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90년대 후반에 일본에 갔더니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갔더니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형 장기공황을 얘기할 때 L자형을 얘기하거든요. 과연 한국의 L자형이냐 아니냐가 지난 몇 년 동안 논쟁이었습니다. 코스피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인데요. 83년도인가 공식 도입돼서 미국식 지수를 따지고 약간 좀 슬픈 지수예요. 그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와서 자기네 집권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0년 1월 2일이 기준일이에요. 그때를 100으로 놓고 그때보다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기준인데 DJ 때는 376에 시작해서 627에 끝났죠. 그러니까 5년간 2배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627에서 시작해서 1897이에요. 5년간 3배니까 저 때는 주식을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간 3배 오른 거니까 대충 해도 빚 맞죠. 그래도 빚 맞아도 한 방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 투기라는 게 저때 생겼어요. 1897에 이명박 정부 때 넘겨줬는데요. 이거는 지금 2015년까지인데 순실이 감옥 갈 때까지 한 대충 저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서 한 2,500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거의 주가지수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갖고 있는 삼각 기준대로 치면은 L자형 성장에 비슷했죠. 근데 저런 모습을 보인 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도 지난 10년간의 주식을 보면은 딱 저렇게 생겼어요.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랑 독일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대단한 거죠. 내려간 나라도 있는데 영국, 프랑스, EU는 내려갔어요. EU 위기를 겪으면서 내려갔으니까 사실은 독일 대단한 거예요. 저 와중에 혼자 올라갔으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독일이 왜 올라갔는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잘 몰라요. 1인당 명목소득은 명목소득이라는 거는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 월급을 얘기하면은 DJ 때 6.8% 성장 5년간, 그 다음에 노무현 때 6.1, 이명박 때 5.4, 박근혜 3.3 이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버는 명목소득 계속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돈을 평균적으로 덜 벌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저런 얘기 하죠. 연봉은 일한 만큼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을 잘했으면 잘 주고 못했으면 덜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그려본 그림이거든요. 노동 생산성은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의미합니다. 그거의 증가율을 놓고 실제 소득은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실제 얼마 받았느냐라는 걸 놓고 그 증가율표를 내보면은 일한 만큼 연봉을 줬으면은 두 가지 차이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일을 잘했으면 더 줬고 못했으면 덜 줬으면은 당연히 0이 돼야죠. 근데 이걸 따져보면 막 선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2분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한 만큼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만히 보시면은 76년도까지는 이 파란 선이 0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 때까지는 칼같이 일한 만큼 줬다는 얘기예요. 영에 딱 붙어 있다 이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거는 전두환, 노태우, 그저 끝에 YS 때까지 일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줬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때 한국의 중산층들이 저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보다 돈을 많이 줬으니까 살만했죠. 저 96년도에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요. 울산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때문에 지나가는 개들이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풍요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 선 꺾기 전에 회사에서 월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98년도 이전에 취직한 사람하고요, 이전에 취직을 못한 사람, 대학을 졸업 못한 사람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98년도 이전에 대학을 졸업 못하신 분, 네, 망한 거예요. 그 풍요의 시대는 그 후로 다시는 안 와요. 안 오고 쭉 내려오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저 때부터는 일한 거보다 돈을 덜 줘요. 그래서 지금은 나쁜 짓 하거나 로또 맞기 전에는 돈을 잘 벌기가 쉽지가 않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가 이 74년도 이후에 딱 하면 교체하죠.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해석하면은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 경제가 망한 건 아니고, 경제는 그 전부터 계속 안 좋아졌는데 이명박 이후로 회복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2004년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그 뒤에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살짝 올라가잖아요. 저거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뭘 한 게 없거든요.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한 건 없는데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순실이 효과 아닐까 하고 정신없게 했더니 좀 개선, 근데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뭐 크게 나아진 건 아닌데, 이명박 때는 진짜 열심히 뭘 한 거예요. 하니까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가계비축 규모 증가 추이인데 2015년까지만 제가 넣었는데요. 2007년에 665조였다가 2015년에 1106조, 2배 정도 됐죠. 지금 1400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소득은 별로 안 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채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지난달 자기 집에 가게가 흑자였던 분, 다 적자예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 지금 플러스 상태이신 분, 그거부터 플러스를 만드셔야지 지금 여기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매달, 그러니까 슬라이트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살짝이라도 플러스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개는 아까 지금 있는 추세대로면은 대부분 꽤 큰 폭의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게 누적되면은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한 거는 한 명 한 명 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 거의 바뀌지 않는데, 저임금 노동자라는 수치를 저기 2013년께 가장 제가 구했던 최근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맨 위에 상위 연봉 받는 노동자하고 제일 조금 받는 노동자하고 중간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3분의 2 지점을 저임금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국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저임금 노동자가 국가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건데요. 맨 왼쪽에 제일 좋은 나라가 6%인 벨기에예요. 저러면 진짜로 살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94%의 국민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에 태어났으면 94%의 확률로 웬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 스위스 전부 다 10% 미만이죠. 저런 데 있는 나라의 국민의 90%는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는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프랑스, 중국 전부 다 10% 조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비슷한 나라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25%거든요.
미국은 25%의 확률로 저임금 노동자 되는 거예요. 거기 태어났거나 글로 이민을 가면은. 근데 저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민자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유색 인종이 있으니까 그런 차별이 있는 거다, 인종 차별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바로 왼쪽에 있는 24%는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은 왜 저게 높아요? 왜 우리는 뭐 이민을 뭐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24%. 그래서 한국, 미국이 저임금 노동자 가장 많은 나라고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다가 이번 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공덕도 쌓고 다음 생에는 벨기에에 태어나시면은 지금보다 나아질 확률이 3배 이상 개선되죠. 물론 결혼하면 돼요. 벨기에 사람이랑 결혼 이민은 지금도 받아줘요. 그래서 저런 한국 사람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저런 나라들인데 안 받아줘요, 이민을. 여기에는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 나라들 중에서 최고로 저임금을 받는 직종은 다 똑같아요. 레스토랑, 그러니까 식당하고 호텔이니까 저기 숙박업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맨 밑에 저임금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최고 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맨 밑은 아파트 경비원이 맨 밑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직종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다른 나라랑. 다른 나라는 보통 복지가 중간 약간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약간 중간 밑이고 미치거나 고 비슷한 언저리에 무슨 복지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거기쯤 가 있는데 한국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복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직종들이 식당 종업원보다 밑에 가 있거든요. 평균 임금이. 그거는 해석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복지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식당이나 여관에서 일하는 거는 일이지만 복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임금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미리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복지 같은 거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정부와 일할 때 식당보다 돈을 덜 받게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전체 구조의 문제죠. 진짜 조그맣게 했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적 위인은요,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에요. 저희도 손 들어볼까요? 이순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딱 두 사람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순신하고 세종대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 그럼요. 이순신은 이제 신에게 뭐 주체 말씀드렸고 없는 상태에서 내세 힘에 내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지금 나라를 알겠습니다. 두 사람 다 광화문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은 세종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종대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다. 한글 창제하시고 제일 성군이라고 생각해서 왕대 중에서 두 사람 다 조선시대 내내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한국 사람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스타는 아니었던 사람들. 조선에서 스타는요, 홍길동이 스타였고 오선과 하림이 스타였고 그랬거든요. 거기 비하면 이게 별로 인기 없던 사람들인데 둘 다 지금처럼 우리가 알게 되게 띄운 사람은 박정희가 띄웠던 거예요. 1973년인가 4년인가 만원권 도입하면서 세종을 넣어서 세종이 뜬 거고요. 그거보다 전에 60년대에 쿠데타하고 그런 거를 이제 미화하려고 이제 군인 중에 군인인 이순신을 띄웠어요. 그래서
한 50년이나 100년 전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 법이 좀 이상할 거야. 그냥. 그다음 세종을 진짜로 띄우려고 했던 사람은 정조는 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조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딱 둘이거든요. 세종대왕이랑 정조대왕이에요. 정조가 세종을 먼저 대왕이라고 했어요. 세종을 국책사후처럼 요즘 얘기하면 역사 왜곡을 좀 한 거죠. 막 띄우고 자기도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딱 두 사람만 대왕이거든요. 근데 정조가 인기가 없어가지고서 세종도 안 떴어요. 안 떴는데 역사상에 있는 걸 쭉 보니까 세종이 뭐 음악도 정리하고 모두 하고 글자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수단이고 세종이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는 생생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경에 나오는 편인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생활인들이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면서 행복한 거였거든요. 무슨 말이야?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복. 근데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지도자 중에서요, 모든 정치인과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박정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박근혜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다 그랬거든요. 물론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도망간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예, 도망가는 사람 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생활인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종밖에 없었거든요. 저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자본이나 국가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국가도 정치인은 기다리면은 번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기업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믿고 참고 기다려주면은 영광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까지 뭐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뭐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한 유일한 사람이 세종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카모메 식당 보신 분 있어요? 극장에서 보신 분 있어요? 확률적으로 없을 거예요, 여기요. 2007년에 카모메 식당이 개봉했을 때 6,997명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저런 영화가 한 15,000에서 2만 정도 가요. 그러니까 그거 치더라도 적게 들어간 건데 그냥 일본의 여성 3명이 헬싱키에 가서 조그만 식당을 서로 이제 하고 약간씩 결함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그런 아줌마들이 결국 그 식당에 이제 꽉 차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수 치면서 끝나는 그런 소소하지만 행복한 얘기거든요. 저게 사회적 경제랑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저거 나왔을 때 사회적 경제 얘기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저기는 국가도 없고 큰 것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같이 먹는 건데, 근데 2007년이면은 IMF 이후에 가장 한국 경제 좋았을 때 저 해였거든요. 사회적 경제는 꼭 그렇더라고요. 이게 호황일 때 저 얘기를 하면 안 먹혀요. 근데 저거를 뒤집어서 한국 버전으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전 연령대 전 지역 시청률 1위예요. 그리고 2까지 나왔죠. 그게 윤식당 그거거든요. 지금이 불황기예요. 만약에 윤식당에 2007년에 했으면 그것도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사회적 경제는 불황 때 잘 돼요. 사람들 호응도 좋아요. 이게 시민단체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경제가 굉장히 잘 되고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시민단체 이렇게 후원금도 내고 막 회원할 것 같은데요. 경제가 잘 되면은 사람들이 놀러 가요. 자, 또 어려운 얘기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렵다거나 내지는 경제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편견이라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 해군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진짜 셌어요. 근데 유럽 해군들은 수영을 잘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럽 해군의 일부가 나와서 해적지를 한 게 그 중에 한 일부가 캐리비안까지 간 캐리비안 해적이거든요. 캐리비안 해적은 고증이 거의 다 된 영화예요. 거기 있는 도시나 그러니까 총이나 포 이런 것도 다 고증이 돼 있고 전투수도 고증이 돼 있고 심지어는 거기 나오는 캐리비안 해적들이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맥질 정도 하는 거지 수영을 쫙 해서 가는 그런 장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섬에다 가둬놓고서 럼주 주고 이거 마시고 다 되면은 통도 하나 주잖아요. 죽으라고. 그것도 진짜 해적들 그렇게 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해적쯤 되면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헤엄을 못 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 당시에
유럽 해군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페인의 부적 함대를 영국이 이겨요. 이기고 나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말이 그때 그 이후로 나온 거고요. 미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영국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하고 미국이 군함 한 척을 일본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일본이 잘 생각해봤는데 페리제독이라는 사람이 끌고 갔거든요. 일본 전부가 덤벼도 그 배 한 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유럽 해군의 정상적인 배 군함 한 척이면요, 그 나라가 다 덤벼서도 그거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요코하마에 페리 제도에 갔는데 거기서 개항을 해요. 그냥 항구를 열어주고 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군함 한 대를 구해가지고서 한국에 보내요. 그 셔먼호인가요? 그래서 그게 강화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이렇게 안 싸우고 안 되는구나 알았는데 우리는 싸웠어요. 싸우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안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알았죠. 저 군함 한 대가 가면은 재래식 전투로는 그 나라 다 덤벼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는 계기 중에 망한 거거든요. 그만큼 강했던 유럽 해군인데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맥질하고 무슨 걷어 뭐 그런 정도만 했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영은요, 1844년에 런던 수영대에 아메리칸 인디언 2명이 가요. 참전이란다. 그 수영대에 참가를 하고 그 두 사람이 크로울이라는 걸 처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형 있잖아요. 이렇게 팔로 칵 하면서 숨 쉬면서 쫙 가는 거를 저때 유럽이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개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고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그 아프리카는 수영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타잔 때문에 그렇거든요. 6대 타잔을 했던 사람이 와이즈 밀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잔은 와이즈 밀러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그냥 연기모 다 필요 없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영 선수가 왔으니까 입에다 막 칼 물고 악어랑 싸우면서 제인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 그냥 금메달리스트가 온 거예요. 그 아프리카가 이 수영을 잘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영을 다 못했고 아메리칸 인디안만 수영을 했는데 그게 유럽에 들어와서 이때 유럽을 매혹시킨 거예요. 유럽은 속도와 이런 거를 찾았는데 실제로 그 속도는 처음 본 거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이제 크로우를 하게 된 거예요. 자유형을 하게 됐고, 저병은 만약 수영 강습 가면은 맨 마지막에 배우는 뭐 수영의 꽃이라 그러면서 막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강사들이 엄청 잘난 척을 하잖아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히틀러가 했던 거라서 되게 유명한 올림픽이기도 하고 전쟁으로 가는 순간에 독일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요. 그때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평형이 이제 프로그라고 하는 영법인데 그때 왜 팔 다리가 우리가 아는 개구리 헤엄 있잖아요. 그 다리는 도핑킥이라고 해서 저병킥을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개구리 헤엄을 하기도 하고 그게 시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56년에 이게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이때 저병이라는 버터플라이를 새로 만들어서 독립시켜요. 그래서 프로그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 종목으로 가고 다리가 도핑킥 하는 사람들은 버터플라이로 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대식, 현대식 자유형 그 다음에 개구리 헤엄 저병은 56년에나 정리가 되거든요. 그 뒤에도 매번 수영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수영복을 뭐 길게 입어도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안 된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숨도 2번에 한 번 쉬어야 된다고 했다가 마음대로 쉬라고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숨을 딱 2번에 한 번 쉬게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내지 3번 안정해 놓으면은 기형적으로 심장이 튼튼한 애가 있으면 걔가 무조건 1등 할 거 아니에요. 숨 안 쉬고 쭉 갈 거 아니에요. 그 반칙이거든요. 50년밖에 안 돼서 수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 게요. 저 역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의 역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원론 보시면은 앞에 반은 미시경제학, 뒤에 반은 거시경제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케인즈와 마샬의 두 사람의 얘기로 정리를 한 사람이 사무엘슨인데요. 1940년대 중반에서 50년대 걸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 원론이라는 책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전에 배운 사람도 다 다르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는 이렇고 뭐 재정은 이렇고 뭐 기업은 이렇고 하는 거는 다 5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그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 전에는 사실 사회적 경제도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수양의 역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만 올라가면은 뭐 슈페터 생시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런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오히려 표준적인 경제 관행이기도 했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담배 얘기하기가 그 담배 가게 주인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담배 가게 아저씨인가요? 그 영어로도 그래요. 그 담배 가게 주인은 타바키스트 뭐 그렇게 해서 타바코라고 하는 담배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에서만 담배 가게 주인이란 말이 뷰랄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 뷰랄리스트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담배 가게는 정확하게 뷰로드 따바인데 따바는 담배고 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뷰로크라시 할 때 그 뷰로인데요. 그냥 직역하면은 담배 사무국이에요. 담배 가게가. 그리고 담배 사무국이면 사무국이니까 사무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이라는 게 뷰랄리스트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담배 사무국장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아 보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프랑스에 담배 가게가 27,500개가 있어요. 저녁에.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27,500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가게를 내려면요. 앞에 있는 담배 가게 주인의 라이센스를 양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가 담배 가게 주인이면 내 라이센스는 내 아들 줄 거 아니에요. 그 부당하죠.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위가 받으려면 정말 아침 저녁을 문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가 받아가려면은 제 입안에는 혀처럼 그냥 막 야 마이클 나는 너와 이렇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자본주의 만든 국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습하라고 그러고 뭐 양도하라고 그러고 절대 권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상위 용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저 담배 가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담배 가게 주인이 왜 담배 가게 주인인지 불만을 갖지 않아요.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는 더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담배 가게밖에 못 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일종의 유지처럼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수가 되게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참전 용사들이 가스통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그 둘 다 그냥 보수가 집권한 나라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담배 가게 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프랑스의 지역 경제 굉장히 튼튼한 게 담배 가게 아저씨들의 역할이 커요. 그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임대료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담배 가게 아저씨가 가서 야 내가 너는 엄마한테 일러준다 너 이런 짓 하면은 그러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딴 건 못하는데 너희 가게 아무도 못 가게 해줄 수 있다고 험담을 막 하겠죠. 그래서 막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저 담배 가게 아저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네에서 복덕방 아저씨죠. 복덕방 아저씨는 손바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가게가 자꾸 나가고 망하고 혹 이사를 가서 복비를 받아야 돈을 벌잖아요. 담배 가게 아저씨는 그 동네가 편안해야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저 담배 가게 아저씨 역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누군가 쫓겨나야 복덕방 주인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역 유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혹시 데이빗 카메론이라는 영국 정치인 아시는 분 있어요? 브렉시트 때문에 요즘 욕 많이 먹는데 그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은 그걸 극복한다고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했어요.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목표는 국제 경제 위기 극복하고 청년 실업 해소였어요. 근데 영국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동당 정권이 있다가 43살인 굉장히 잘생긴
보수가 등장을 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홍준표가 43인데 홍준표가 젊었고 잘생겼는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경제 위기를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43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진짜 역전한 거죠. 역전한 건데, 이때 되자마자 이 데이비드 카메론이 리버풀 호프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해요. 1번은 공동체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민중들인데, 피플이 영어에서 민중들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피플 할 때 그냥, 근데 여기는 문맥상 민중들이 맞아요. 민중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하고, 네 번째는 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그걸 했는지 정부 자료집을 내서 보여주겠다라고, 그걸 이제 빅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식으로 치면 저거 심상정쯤 했을 것 같잖아요. 뭐 이제 노회찬 선언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잘해도 그냥 민주당 일부가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홍준표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2008년에 너무 영국 경제 힘드니까 사회적 경제를 겁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있고 나서 그 한쪽 히틀러가 독일에서 파시즘 하고 그럴 때 진짜 그 파시즘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무솔리니거든요. 무솔리니가 협동조합을 엄청 밀었어요. 물론 그때 협동조합은 무솔리니 싫어했는데 그때 굉장히 커졌거든요. 협동조합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일본 생협이 한국에 들어온 게 일본 모델인데요. 일본 생협이 뭐 일본 사람들 그 19세기 후반부터 뭐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는 생협의 상당 부분은 1945년에 일본 패망 이후에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때 생기거든요. 물론 그때 많이 망하긴 하는데 합치고 발전하면서 지금의 일본 생협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사실은 그 협동조합이 이런 게 크게 발전했고요. 그럼 영국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박정희 새마을운동이 저는 싫어했는데 요서로 보면은 그 지역에서 뭘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저 불러도 사실 상관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새마을운동을 처음 발상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조금 큰 거고요. 5.16 쿠데타가 5월 16일 있고, 그때 그 8월에 농업은행이랑 다 합쳐가지고선 농협을 만들어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그 재건 후에 막 그런 거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우리는 물론 농협을 욕을 하지만 저때 실제 군인들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저거 막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저거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 옷들을 좀 벗을게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따라서 이렇게 5년으로 나누면은 시대 흐름이 잘 맞아요. 제가 40살이 됐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저희 40대는 망했죠. 그 얘기 제가 대학생 때 했더니, 선생님 저는 20살에 이명박이 됐어요. 20대가 지워졌다고. 그때 그냥 그 DJ 때는 근데 이게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시대 분석을 그때 해놨던 거거든요. DJ 때는 완화된 신자유주의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안 한 건 아닌데 뭐 엄청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노무현 때는 신자유주의를 했는데 DJ에 비하면 강화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명박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꾼의 시대라고 하면 잘 맞아요. 사기꾼은 자기가 뭐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기도 어려워요. 증거가 잘 안 남아요. 약간씩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박근혜는 사기꾼을 안 해요. 사기꾼은 뭐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박근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망한 거죠 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요소만 놓고 쭉 보면은 DJ 때는 자활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98년도 IMF 그 다음 해 특별 치료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저때 그냥 산에 가서 아무거나 일을 하면 그냥 월급 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IMF 경제 위기 때 생겨나는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돼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긴급으로 그걸 한 거고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그 복지의 기본법이에요. 여기에 자활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에서 어쨌든 좋든 싫든 사회적 경제의 지역의 기초는 자활이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 저게 법적인 근거는 DJ 때 생겼어요. 일단 생활협동조합은 김성훈이라는 농림부 장관이라는 분이 독특해요. 독특한데 이 외국에서 생활협동조합 가지고서 경제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약간은 뻥을 쳤어요. 그리고 법이 그때 생겼어요. 근데 좀 경제 공무원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저때 그 공산품은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들하고 조합원만 거래할 수 있는 것들 좀 넣어놨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빨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해서 법이 생기면서 도움이 된 건 맞죠.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정은미라는 분이 정리한 그림인데요. 어쨌든 법이 생겨서 생협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70년대 농민운동이 쭉 있다가 그건 내려서 한살림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운동했던 사람들이 쭉 내려서 전국생협연합회가 됐고 그런 이유로 지금 각 대학에 있는 생협들은 대부분 다 전국생협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쭉 내려온 것들이 예를 들면 뭐 YMCA에서 하는 등대생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성운동에서 내려온 것들은 여성민우회 생협 같은 게 됐죠. 그리고 민중운동하고 이렇게 야학하고 그랬던 분들이 했던 것들이 내려와서 아이쿡 같은 게 된 거거든요. 근데 법이 생기고 나서 이것들의 규모가 커졌어요. 커져서 이제 조합원이 몇백만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 때문에 생협이 생긴 건 아니지만 있던 생협이 그때 획기적으로 커지면서 우리들 곁으로 온 거는 사실이에요. 노무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예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영이라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원래는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이 2005년 12월 9일에 사회적 기업법을 발의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을 법에서 정의하기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쓰는 회사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 3분의 2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법의 취지면은 3분의 2는 사회적인 목적으로 쓰고 3분의 1은 삥땅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뭐 무의미한 규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저 때도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법을 발의를 해서 민주당이 받아서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저렇게 출발했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명박 때 통과를 해요. 2012년 12월 말인데 저때 새누리당에서 김성식하고 김무성이 주도를 해요. 김성식은 나중에 국민당으로 갔고요. 김무성은 노르패스를 해요. 아니 제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김무성이 이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노르패스를 했는 사람이 무슨 협동조합 기본법 발의를 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니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자기 업적 중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노르패스 안 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을 봤을 텐데 노르패스 이후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김무성이 했다고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요 겁나 웃겨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진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기본 포맷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보수나 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면은 맞다 하고 통과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순실의 시대 때가 이게 유일하게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DJ 때부터 쭉 보면은 그래도 한두 개씩은 이게 중요한 게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유승민은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그 법안이 양쪽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경제공무원들 처음에 반대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운영을 아예 그냥 경제부처에서 하라고 주체를 넘겨주고 그렇게 하면 몇 가지 협상해서 다 됐어요. 이제 해서 올리기만 하면 찍기만 하면 되는 순간까지 갔거든요. 윤호중이요. 지난 대선 때 왜 그 문재인 안철수 토론할 때 본부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막 난리 난 적 있었죠. 그 본부장이 윤호중이에요. 나름은 대로는 뭐 좀 실세인 사람이 한 건데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르는데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들어서 못 올렸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그냥 뭘 아는 게 있다고 거부권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국회 계류 중인데 저 상태 그대로 다시 이제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지금은 홍준표가 너무 싫어해서 통과가 안 된대요. 어쨌든 저게 법이 통과가 되고 쭉 왔던 게 패턴인데 지금 주요 법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제가 사실은 책을 쓰자고 그런 거는 좀 저 법을 통과시키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원래 책에 있던 얘기인데 그냥 한국 자본주의가 보면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좀 무서워요. 무서우고 좀 약간 그지 같아요. 제가 봤던 4월 16일이 인상적인 날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 4월 16일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봤던 소설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걸 다시 읽었거든요. 알베르 까미, 그러니까 저 4월 16일 때문에 본 건 아니고요. 그 세월호 사건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이제 소설 속에서 찾다 보니까 패스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이제 알제리 한 도시에 퍼져 나가서 밖으로 못 나오게 격리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나갈까 말까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저 패스트는 쥐가 옮기는 병이라서 죽은 쥐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거를 의사가 발견하는 첫날이 4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패스트에서도 패스트가 등장한 날이 4월 16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정글 자본주의인 게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까미가 이제 휴머니즘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제가 쓰는 건데 경제 휴머니즘 같은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예요. 약간 좀 인간적으로 좀 하자. 그 90년대 휴먼 페이스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얼굴로 한 자본주의 같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한국은 좀 이상하죠. 이거는 저 사는 동네에서 단골이기도 하고 잘 아는 가게 6개가 동시에 거의 문을 닫았던 걸 본 건데 저 사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이긴 한데 그렇게 무슨 대형 상권이 있어서 소위 요즘 말하는 무슨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게 벌어지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주 오래된 그냥 옛날 동네인데요. 전파상이 문을 닫고 건재상이 문을 닫았어요. 먼저 닫은 거는 건재상이었는데 잘 몰랐죠. 근데 구가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파상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절 붙잡고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건재상 아저씨가 저 건물 주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옆에 있던 가게랑 평생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건재상 아저씨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가 있던 아들한테 그 건물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당연히 자기는 건재상 할 생각이 없으니까 건재상은 닫고 그다음에 전파상 아저씨를 되게 괴롭혔나 봐요. 임대료를 막 올리고 그러니까 너무 올리니까 이제 전파상 아저씨 그만 뒀거든요. 할머니가 속상했죠. 그걸 옆에서 보던 그 옆에 건물이 더 컸거든요. 그랬더니 그
그렇게 해서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걸 보고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사장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미국 있던 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1층에 동네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때 그 외환은행이랑 하나은행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외환은행 지점이 또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은행 저 위에 있으니까. 그 건물을 이제 비워서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팔았어요. 그 두 개 다 안 팔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싸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네 슈퍼만 없어지고 그 자리에 대기업 슈퍼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정식 집도 하나 문을 닫았고요. 가정식 식당은 문을 닫았는데 뭐 비슷비슷한 가정식 식당은 조금 더 슬픈 게 그냥 집에서 이제 식당 하는 집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식당 하면서 집안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려줄 때 식당을 꼭 하라는 조건이었는데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닫았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보니까 외국에서는 안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압축 경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거의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때 건물주가 됐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비슷하게 늙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막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동네들은 그냥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그 스위스 비그로스라고 하는 협동조합 사례 같은 거를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로스가 그러니까 스위스에 우리 치면 무슨 마트 대형마트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1, 2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코옵이라고 하는 진짜 생협이고요. 비그로스도 생협이에요. 그러니까 큰 생협 두 개가 스위스를 잡고 비그로스는 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해요. 무슨 뭐 폴란드나 이런데 브랜치도 있고 그런 데인데 이유는 모르는데 1941년도에 창업주인 주식회사의 비그로스의 창업주인 고트리브 두타일러가 어느 날 출근했다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이 지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죠. 종업원한테 이 소유를 넘겨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이에요. 물론 저한테도 막 싸워요. 이 창업주의 정신을 뭐 훼손시키고 GMO를 팔았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우리랑 좀 다른 이유로 싸우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자기 거라는 아들의 생각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로 되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뭐 그랬던 적이 너무 충격받았던 게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 스티브 잡스는 자식이 없냐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동료한테 회사를 넘겼잖아요. 그 진 쿡이라는 사람한테 넘기니까 그걸 보면 근데 우리나라 애들도 그 게임하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다 알았었는데 자식한테 안 주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니면 둘째 누나한테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한테 주니까 아 스티브 잡스는 성격이 이상해서 결혼을 안 했구나. 그래서 당연히 자식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으로 죽긴 했는데 자식도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자식 주는 건데 아 그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를 사회한테 내놓거나 협동조 바꾸거나 그런 혹은 자기가 그냥 물려주지 않는 이런 거를 우리는 한 번도 자식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 거거든요. 건물주가 되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건물주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계산을 해보면 공실률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이 비면 안 돼요, 가게가. 그래서 방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공실이 없는 게 이를테면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한 두세 달 비워버렸다 그러면은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실률 관리 잘하면 그 사람한테 적당히 주고 친하게 지내고 야 우리 친구야 마이 프렌드 아미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착해 보이지만 착한 것 이면에는 경제적인 계산도 그런 거예요. 계속 같이 장사하고 오래되면 지역 장사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비싸게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스파이더맨 삼촌에 스파이더맨이 처음 힘을 가졌을 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게 있잖아. 그 건물주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거든. 2세대 아들. 근데 저 얘기를 물어보니까 스파이더맨 삼촌이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고요.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혹시 인정하시려면은
스파이더맨 3층 그러시면 안 돼요. 창피당해요. 근데 이런 거 1세대 건물주들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래도 적당한 관계 유지해서 욕 안 먹고 사실 그 돈을 많이 버는데 2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야만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이제 사회적 경제 얘기를 이제 시작할게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를 모르기도 하지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10년 동안 선호하는 직장 1, 2위는 삼성전자하고 맨날 욕하지만 한전이었거든요. 근데 한전이 나주로 이사 가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공기업을 대표하고 한가는 대기업을 대표하죠. 근데 그런데 가고 싶어하고 사회적 기업 얘기하면은 안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좋을 때 말고 실업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의견은요 좌우로 물어보면 쫙 갈려요. 대부분 갈려요.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좌우로 갈리는 중이거든요. 제가 그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빨갱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알았어 빨갱이. 다 그래. 그게 진짜든 아니든 많이 갈리는데 거의 안 갈리는 유일한 게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갈려요. 그거는 진보도 도서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보수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도서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수는 딱 한 명 봤어요. MB 때 영부인이라고 그러나요? 퍼스트레이드가 우리말로 뭐죠? 난 맨날 욕만 해가지고서 그때 건의를 했대요. 대대로 한국의 영부인 관심 사업이라고 하는 건 도서관 육성이었거든요. 작은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그게 전부 다 영부인들이 이제 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쪼로로 가가지고서 한식 세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서관이 마음의 양식이지만 그거보다 한식이 먼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어쨌든 도서관은 좌우 상관없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말만 그렇고요. 또 실제로는 안 그래요. 몇 년 전에 그 국회 도서관 관련된 높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책을 이렇게 기증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아니 국회 도서관에 책을 안 쓰면 어떤 도서관 책을 사겠냐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리모델링해서 돈이 없대요. 근데 많은 도서관이 그래요. 도서관 왜 무슨 도에 도서관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요 지금.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도서관에 가서 좀 점잖은 도서관은 5년 이내에 책만 기증을 받는다고 돼 있고 내부 규정이 좀 후진 도서관 가면 3년 이내만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요 5년 이내에 책은 기증을 안 받습니다가 되는 게 맞아요. 새 책은 사는 게 맞고 오래됐는데 구하기 어려운 책 기증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거꾸로 하죠. 책은 받고요 옛날 책은 안 받아요. 근데 사실 옛날 책이 장서인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요 오페라하우스를 지었거든요. 그리고서 돈이 없어서 오페라하우스 단원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을 밑에 식당을 근사하게 만들고 나서요 돈이 없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의 국악 악단들 잘랐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 시설 되게 늘리고 나서 지난 5, 6년간 한 7, 8년 그랬을 거예요. 사서 선생님 하나도 안 늘렸어요. 근데 도서관의 생명은 사실 사서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요. 나 참 수다 떨면 1시간인데 큰일 났네. 종부세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하면서 원래 우리나라는 건물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안 쓰고 지역에 복지 예산을 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진짜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가봤더니요. 지역마다 복지관을 되게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선 사람 없다고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에 무슨 이런 데 가면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종부세가 들어가서 복지 강의된 거예요. 무서운 놈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반반씩 내는 많은 경우에 그런 매칭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얼마 가면은 자기네도 그만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복지도 돈이 없어졌어요. 참
근데 도서관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98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IMF 경제 위기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양복 입고 처음에는 등산을 갔었거든요. 관악산에 와서 줄을 막 섰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거기다가 비 오고 춥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비 오는 날에는 극장에 갔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영화를 본 거예요, 아침부터. 그 이전에 한국 영화가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98년도에. 한국 영화를 안 그랬어요. 외국 영화 하고요. 네, 방화라고 그랬어요. 동네방자 써가지고서 그때 이 방화는 무슨 뭐 뻐꾸기 울었다 막 그런 거, 산딸기 먹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고래사냥을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고래사냥 같은 걸 방화를 네가 왜 보냐고. 그래서 나는 그 재밌었거든요. 근데 칠수와 만수 이런 것도 다 방화였어요. 근데 98년도가 되고 나서 저 실업자들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나서 한국 영화라고 이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실업자들이 도서관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려면 사실은 책도 많이 보고 어떤지 알고 싶은데 그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가게 돼요. 그리고 뭐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서관에서 주는 점심이 대개 그 집에 제일 싸요. 그 우동도 싸고 밥도 싸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 실업자한테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실업자 특히 40대, 50대 실업자들한테 우린 실업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고 대개는 프랜차이즈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문과를 했으면은 이제 통닭집을 내고 망하고요. 그다음에 이과를 했으면은 기술을 해서 회사를 차리고 망해서 통닭집을 하고 망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안 갔으면 처음부터 통닭집을 해서 아사.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저도 싫으면 그냥 통닭집에서 아사.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3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기술 스타트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0, 30대가 5년, 6년 동안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는 건데 40, 50대 실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배우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못 배울 테니까 외우세요. 그리고 다 외웠으면 이제 응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비즈니스 하세요라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협동조합 마을 기업에서 뭐 큰 돈을 주지는 않는데 아직 돈을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런 데서 2년 정도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면은 사실은 그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 저는 우리한테 불황기라면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실업자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도서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휴머니즘이라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휴머니즘은 적당한 일자리하고 적당히 노는 건데요. 공공부문이 선진국의 보통 23에서 24%가 돼요. OECD 평균은 21%고 한국은 7.6%예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공무원을 되게 싫어해요. 일본은 8.5%인가 그래요. 퍼블릭 섹터가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한점 뭐 이렇게 다 포함하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매출액으로 하면 택도 없는데 고용만 놓고 하면은 한 10% 약간 안 되는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제일 높은 한 9.8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1%도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농업 빼면은 막 거의 막 0.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퍼블릭 앤 소셜 이코노미라고 해서 공적인 데하고 사회적인 경제의 두 가지를 합치면은 한 32, 3% 정도 나오거든요. 3명 중에 1명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를 민간 부분에서 고용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3분의 2를 다 고용을 못해요. 그 나라 민간업에서. 그러니까 무슨 프랑스나 독일이나 좀 실업률 거기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으로 치면은 퍼블릭 앤 소셜, 그러니까 국가에서 10%도 못 하는데 나머지 90% 이상을 민간 부분에서 고용을 하라고 그러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저거는 진짜 세계 공장처럼 막 돌아갈 때나 가능한 거지 안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려면은 공공 부분도 조금 더 늘리고 민간 부분도 조금 더 늘리지만 소위 사회적 경제도 한 4~5% 정도까지는 높아져야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일자리들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공무원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공무원을 싫어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도 욕할 때요. 공무원 같은 거다라고 욕을 해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제가 사장이 되거나 하면은 그래도 나 이거는 내 돈을 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아파트 협동조합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짓던 거를 그냥 협동조합 같은 거가 해서 지역에 만들면 안 될까인데 이거는 스웨덴 모델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지금 뭐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되는데 스웨덴 임대주택이 37%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도 있지만 임대주택 내에서 웬만큼 살 수 있고 협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이게 우리나라 분양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 팔 때는 이제 조합분을 빼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투기적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운데 협동주택이 22%더라고요. 그리고 큰 협동조합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나머지 11%가 10% 내외는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뭐 10명, 20명 사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전체 10%거든요. 우리는 협동조합 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해서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협동조합으로 만든 임대주택만 10%인 거예요. 이거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서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땅이 없다고 그래서 또 서울도 사실은 계산을 하면은 매입형 같은 거 가지고서 사실 해볼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규모죠. 좀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쫄아가지고서 살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구청장 이름을 한국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읍면동 있잖아요. 읍면은 농촌 지역이고 동은 도시 지역이에요. 그 행정구역상. 여기다 동에 사시나요? 동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장 이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년 전이었어요. 친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남 사시는 분인데 박원순 시장 꼭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와는 주는데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근데 형은 하남시장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알아야 돼? 아니 하남시장도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저는 서울 사니까 박원순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을 알아서 자기 동네 시장이나 구청장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편도 통근 시간이요 58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안팎이죠. 여러분 중에서 이거보다 긴 분, 자기 출퇴근 시간. 네. 아유, 망했습니다. OECD 평균은 28분이에요. 그 평균이고요. 가장 짧은 나라가 스웨덴 18분이에요. 그리고 일본, 터키가 좀 길어요. 40분. 일본도 출퇴근 긴 거로 유명하죠. 근데 평균치니까 일본도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동경시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낸 평균이니까 뭐 요코하마에서 동경 들어갔다고 뭐 이런 사람들 치면은 40분 나오는 거거든요. 스웨덴은 아니고 스위스에 제가 2007년인가 갔다가 그 약속을 공장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앞에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요. 나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밥 먹으려고 들어오거든요. 막 그 점심 때 되면 들어오는 게 공장이고 회사는 나오죠. 물론 사 먹으려고 나오는데 공장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건 나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GDP 7만 불, 8만 불 가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스위스 이런 데가
점심을 집에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도 집에 가고 엄마 아빠도 집에 와서 물론 이제 근사하게 해 먹는 건 아니고 대충 이제 있는 거 때려 먹고 가는데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 18분쯤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30분 쓰고 밥 먹는데 뭐 대충 해놓은 거 이렇게 먹고 30분 쓰고 나면은 1시간 또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먹을만 하잖아요, 점심시간이. 근데 그때 한국은 무슨 논쟁하고 있었냐면요, 무상급식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오세훈이 나중에 무상급식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이 끝이 아니고 급식이 지나면은 자기 집 근처로 이사가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컴팩트 시티라고 불러요. 컴팩트하게 해서 집과 직장이 컴팩트하게 있고 그게 생태적으로 좋거든요. 출퇴근도 짧고 인간적이기도 하죠. 만약에 10분 내에 있다고 치면은 집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까지 가면은 이를테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어저께 뭐 뒤지게 싸웠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살아서 집에 갔다 올 수 없거나 그런 거 안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사는 거는. 근데 우리가 원래 이랬나 하고 95년도 인구총조사 조사를 보니까 그때는 29.6분이었어 우리 편도에. 그러니까 2000년대 미니 신도시 만들고 뭐 막 만들고 그러면서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퇴근이 힘드니까 집에 왔는데 구청장이 무슨 뭐 안내문 하면서 무슨 회의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은 막 찢어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한 10분 15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일을 생각하는 거라 2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구청에 나오라고 그러면 진짜 막 던지고 싶을 거예요. 일본의 가나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무슨 생각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무슨 스포츠도 같이 하고 쓰레기도 같이 치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구의원 같은 데부터 자기네 친구들을 보내서 나중엔 뭐 거의 구청장 이런 거 다 먹은 그런 지역당 모델이거든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모여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구청장이 됐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헤이 구청장 이렇게 불러서 여기다 돈 좀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을길도 좀 정비하고 그러자라고 하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출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장을 모르니까 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안 쓰지만 그 사람이 만약 우리 친구다 그리고 늘 이렇게 같이 커피 먹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청장이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커뮤니티 비즈니스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 역할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화가 늘 커지고 지역에 이제 고립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사실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회적 경제로 많이 처리를 하는 게 세계적 추세죠. 에너지 비즈니스라고 했는데요. 후쿠시마에 작년에 로봇을 보냈다가 처음 들어간 로봇이 방사선이 너무 높아서 막 흉측하게 터져서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패러 비용이 100조 원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로봇 사건 이후로 210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상금까지 치면 한 350에서 400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동경전력은 그 민간 회사거든요. 정부 회사 하면 뭐 이렇게 예산을 할 텐데 그건 민영 회사라서 그렇게도 못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저걸 일본 딜레마가 전기값으로 다 올려야 되는데 400조를 전기값으로 올리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을 전기값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지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원자력에 관련된 것들을 분산시키는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되죠. 이거는 한전한테 받아서 제가 간단히 계산한 건데요. 서울은 보니까 0.017이죠. 이건 1.7%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1.7%의 전기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98% 가까이는 통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0.42가 50% 안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되는 거지만 어쨌든 50% 이상은 받아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2.94니까 자기가 필요한 전기보다 2배 이상을 발전을 시켜서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북은 조금 높을 줄 알았는데 충북도 0.03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받아 쓰는 데고요. 충남의 바닷가가 2.41이니까 한
150% 가까이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은 좀 안 된 거는 구산이 좀 그래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한국 제2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1.57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50% 정도를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죠. 주요 도시들은 그냥 다 받아 쓰거든요. 근데 부산은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원희룡 도지사가 하도 잘난 척해서 저는 제주도는 100%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0.68이니까 32% 부족해요, 제주도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해저로 케이블 2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개가 들어가서 2개의 이유는 하나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2개가 들어가서 교차로 하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하나 더 늘리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기 지역이 꼭 자급하지 않더라도 100%안 가더라도 이걸 조금씩만 늘려도 다른 데가 성장하는 걸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를 많이 줄이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 분산형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싸지거든요. 그리고 위기도 줄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좋은 건데 한 점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정부 지원을 좀 늘려서 해볼만 해요. 몇 배로 키울 만도 하고. 그다음 로컬 푸드는 이게 사회적 경제냐 아니냐 뭐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도 조금 있는데 우리가 매장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거 굳이 든 거는 박근혜도 로컬 푸드는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포 로컬 푸드 가보고 완주 갔다 오고서 3년 내에 150개 늘리려고 하라 그랬거든요. 농업한테도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사회적 경제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헷갈렸죠. 로컬 푸드는 엄청 키우라고 하고선 사회적 경제는 싫어요. 그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박근혜도 엄청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할 때쯤 된 거예요. 다시 카페 얘기예요. 저 어두운데 카페 블레싱이라고 써있죠. 예전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네 집에서 배우들 몇 사람이 같이 예배를 봤대요. 근데 배우들은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기 전에는 교회 가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커지고 커져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형 교회에 카페를 차렸어요. 그 카페 이름이 블레싱이에요. 축복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을 쓰면 막 욕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기서 있는 사진 쓴 건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카페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세츄레이트 돼 있다고 꽉 차 있거든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요. 카페 블레싱이 그냥 그런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망하는 사람이 블레싱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 반이 망했거든요. 네, 이런 건 있죠. 이거 뭐 마음에 뭔지 알겠죠. 어차피 뭐 신도들이 여기 와서 뭐 저기 쓸 건데 그 돈 또 우리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뭐 그냥 그 돈도 그냥 다 뭐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에다가 저 카페 놓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저 카페가 커피숍이요. 욕도 욕이지만 저 고용이 한 1.5에서 2.5 정도 나오거든요. 저거 하나 운영하는데 상근 인력이 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상을 해서 만약 저 자리에다가 생협 매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협은 카페랑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기업이랑 싸우는 뭐라고 써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싱싱한 배추나 뭐 이거 파는 데 생기면은 사실은 그 동네 사람도 좋아해요. 그건 고를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생협 안에 생긴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에서 25명까지도 고용이 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주부들과 저 교회 다니는 20대들이 그냥 직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어차피 교인들은 저거 사 먹는 거니까 그냥 커피로 돈을 내나 저거로 돈을 내나 뭐 마찬가지인 건데 이건 고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고용은 정상적인 4대 보험이 다 되는 일반적인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종교가 움직일 여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는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저 카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생협 매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확 바뀌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특히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는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종교 역할이 되게 컸어요. 말이죠, 협동조합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협동하자 그러면 협동이 되겠어요? 누구 나한테 와가지고서 선생님 협동하십시오. 그러면 도를 아세요? 그러고 도망가겠죠, 제가. 근데 사실은 협동은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원래 알고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의 출발은 종교와 굉장히 관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종교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경제 커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사회적 경제에서 그러니까 분야나 타당성이나 흐름은 다 된다고 봤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조직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하준 선생 표현은 그냥 빌리면은 주식회사는 이런 일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대로 이제 가지니까 왜 49대 51 그런 거 많잖아요. 반반인 것 같아도 누가 51이면 51이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5대 5는 잘 안 해요. 5대 5면 누가 5인지 모르잖아요. 49대 51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리고 싸우다가도요, 연말에 배당 얼마 받을지 칼같이 결정해요. 그리고 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돈 줘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먹고. 근데 사회적 경제는 1인 1표거든요. 한 사람이 한 표랑 같은 거예요. 문제적으로 좋긴 좋은데 이게 뭐 나눌 돈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겨도 봉합이 안 돼요. 너무 싫어서 돈 주고 내보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주죠. 그리고 누군가 싸우면 계속 한 표니까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본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 중에 하나가요, 저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생협에서 생수를 팔까 말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생협을 생수를 팔면 안 되는데, 또 조합원들은 어차피 생수는 사 먹는 건데 그래도 뭐가 좀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라도 안전하고 중구석 안 들어간 것 좀 이렇게 추천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겁나게 싸우다가요, 한 사람 이민 갔나? 다시는 안 그렇게 됐어요. 저것도 되게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 3단 코팅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그러니까 이 원래 그 후라이팬의 코팅이 있잖아요. 코팅이 벗겨지고 그게 뭐 유해하다 아니다 뭐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쓰면은 코팅 안 쓰니까 자연에 좋고 사람한테 좋은 거다라고 스테인리스를 막 보급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스테인리스 겁나게 붙어요. 그러니까 뭐 계란 후라이 넣으면 그냥 그대로 붙거든요. 그래서 3중 바닥을 하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자라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원래 공업용 하면 안 된다고 되는 또 흐름이 있잖아요. 농산물 위주인데 공용용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3단 코팅 후라이팬을 파니까 막 이제 옆에서 그럼 밥솥도 팔지 뭘 싸운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그게 목숨을 걸었을까 그 싸움에라고 그런 건데, 그 싸움이 시작되면 말릴 수가 없어 아무도. 그리고 근데 그런 고민을 했는데 평의에서 박근혜 하야하는 결정할 때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의에 뭘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뭐 거의 없어요. 그냥 헌재는 평의를 통해 뭐 결정한다는 것만 있지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식껏 하는 건데, 평의에서 너무 빨리 결정한 건 아니지만 너무 늦게 결정하지도 않았죠. 근데 저 평의 결정은 진짜로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단심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약간 전문용어로 하면은 그 비가역적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내렸으면 뒤로는 다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근데 어필 절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항소심이 있고 그러면은 내렸다가 다시 이제 재심하고 뭐 그럴 수도 좀 있는데, 이 결정은 한 번 내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를 하야를 시켰는데 1년쯤 있다가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게 미안해. 다시 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하면 아웃인 거거든요. 그 무섭죠. 그거는. 그 결정은 되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뭐 생협이나 협동조합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그렇게 비가역적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정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은 누가 뭘 팔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팔았다가 잘 팔리면 그냥 팔면 되는 거고요.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해요 하고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민단체는 사람 잘렸다가도 또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서 미안해 그냥 네가 다시 오면 좋겠어. 그러면 또 다시 근무하고 그러거든요. 3번씩 그런 사람도 봤어요. 다시 뭐 왔다가 그냥
마음을 열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협동조합 문을 닫자, 사회적 경제 그만하자는 정도 아니면은 나머지는 일단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잘못됐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잘 됐으면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걸고 목숨 걸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악상으로 기분이 나빠서 싸웠는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평의가 일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은 좀 더 쉬울 거예요. 충분히 얘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봐서 안 됐으면은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아, 그렇게 곱게 마음을 먹었더니 이건희는 집에 가버리대요. 아, 저기 이재용은 집에 가버리대요. 에이,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막 보급되고 깔리는 단계는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남아요. 근데 평의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있으면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뭐 당 합치고 뭐 당 빼고 그러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사회적 경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뒤로 많이 밀린 것 같아서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화분하게 재밌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석훈 쌤에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다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자, 질문해 주실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있는 지금 박부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4.16 교육에서 가장 기다렸던 분이고요. 예, 오늘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 한 3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맘마이스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교수님 우석훈이라는 이름을 우리 사회에 알린 거는 88년 세대 어떻게 보면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본인이 결정하에 이제 절판하였다는 그 내용을 잠깐 언급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그 후속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에피소드 조금만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혹시 연락이 없으셨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런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88만 원 세대 절판은 사실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한미 FTA랑 관련이 돼 있는 게 그러니까 88만 원 세대 바로 전에 책이 FTA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학생들이 너무 FTA에 대한 그 의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FTA 책을 한 번 더 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출판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제 하나는 절판을 시키고 하나를 냈는데 그리고 또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20대가 지금 30대가 된 거고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이제 퀘스천 마크로 지켜보는 중인데 근데 암호화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잠정대로 같은 생각은 그러니까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의 비트코인의 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비싸거든요. 그 비율만큼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청년들이 힘든 비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 쓰고 스마트폰 쓰고 그다음에 뭐 투기하고 투자도 하고 뭐 그런 거는 프랑스나 독일 사람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그 비율만큼이 구조적인 모순 비율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락하지 말라는 연락이 많이 오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공직에 따라 나가거나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큰애가 7살인데 둘째가 아팠어요. 그리고 둘째가 아파서 저희 아내가 회사를 사직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봄부터 제가 이제 육아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드디어 작년 초에 저희 아내가 이제 취업을 했고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전업으로 일을 하거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어린이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진짜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높은 자리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네가 가장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래서 집안이 넉넉해져서 그 식구들이 다 행복해지면은 그게 가장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너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행복한데 뭘 또 해서 이렇게 그 부인은 다시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뭐 그리고 나서 행복은 몇 년 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들쓰면 행복한데 아니 난 그냥 행복할래 지금.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얻어먹었겠다고 밖에 다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런 게 있을까 인식이라는 틀에서 바쁠 때 보이는 거랑 좀 분이 떨어져서 이제 두껍게 보는 거랑 사실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처럼 그냥 살래요. 나중에 애들하고 이기적으로 놀겠다는 얘기라서 박수 받을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기 그 88만 원 세대의 그 책도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요즘엔 그것보다도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 부익빈, 빈익빈은 훨씬 더 점점 더 그 강화될 거라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특히 그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미국하고 한국이 정말 다른 모든 세계 국가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뭐 아니면은 그 뭐죠 이 돈을 이렇게 얼마씩 주는 거 그거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뭐 이렇게 보편적 복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좀 그 팁 뭐 아니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아 가자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으로 만들고 그런데 제가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부에서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문재인 대표 말고는 다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끼워 넣었는데 넣고 워낙 많은 사람 싸워서 저도 이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되게 그러니까 ILO 등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IMF 포함해서 사람들의 평균적 임금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 협상하고 최저임금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단체 협상은 노조 조직률이라 노조의 힘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조가 힘은 없고 조직률도 좀 떨어져요. 프랑스도 우리나라 정도 조직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 노조는 강해요. 그게 아니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독일이 몇 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랑 미국 굉장히 강화시키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독일 경제는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좋아졌느냐라고 할 때 지금 뭐 독일에서 굉장히 경쟁이거든요. 근데 독일 경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제가 법적으로 도입되기 전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진짜 서독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의 과학자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식으로 치면은 북한 사람 학자가 와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나도 저희 가도 맞아 죽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독일이 통독이 됐어도 사람들은 안 움직이다가 막 움직이니까 혼란이 생겨서 최저임금제를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풀자고 한 건데 진짜로 잘 사는 나라들 뭐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는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저 왼쪽에 봤던 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강화시킨 나라가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위기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 미국, 그 최근에 독일은 그렇고 정말로 문제가 잘 풀리는 나라는 최저임금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얼마큼 주니까 그걸 굳이 법으로 10,000원은 주세요 내지는 7,000원은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최저임금제가 있긴 있는데 무의미한 순간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최저임금제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해 당연히 최저임금제는 우리 필요할 때가 돼 있고 올리는데 진짜로 우리가 이 최저임금제 문제를 갈등을 벗어나는 순간은 서로 그것보다 많이 줘서 최저임금제 법으로 하거나 말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제 기본 효과들은 3년, 5년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인 것들에 매몰되는 거는 안 좋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면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처럼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런 좋은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재용 나오는 거 보면은 아이고 지옥 갈게요. 예. 예. 저는 그 반려동물 병원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협동조합까지 사회적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큰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큰 조직의 그 어떤 방해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박원순 시장 되기 전에 아름다운 가게를 지역에다 막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원래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 오니까 우리는 또 그걸 이제 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여기도 하느냐 하고 또 막 싸웠거든요. 또 막 뭐라고 하면 또 어떤 군데는 좀 양보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그냥 또 싸워서 한 군데 또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한살림도 이제 그 지역에 만들고 그럴 때 또 막 싸우고 그랬어요. 막 여기 2개나 있는데 매장을 또 넣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고서. 근데 그거는 원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의 원로회나 뭐 대표 뭐 시민회 같은 게 있어서 사전에 조정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고 얘기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스타일인 게요. 생업도 그래요. 그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모델로 보는 고별 생업 같은 데들이 그냥 지역 생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많은 학교급식 모델은 고베에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후쿠오카 생업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일본은 그 생업이 그 지역 생업이 되거든요. 한국은 생업도 프랜차이즈예요. 우리는 한살림이 생기면 이것도 다 프랜차이즈를 해서 막 마치 그런 것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생업들도 다 이게 좀만 되면 다 브랜치화 시켜서 하다가 또 우리는 절도 그래요.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로 해서 이게 거기다 지역에만 본사 있고 말사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신라 때부터 이게 전통이 생겨가지고서 이게 생업도 만들면은 이게 중앙형으로 해서 가끔 그런 논쟁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조율할 수 있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처음 고양이 생협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애견 보험이 없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또 제가 그 얘기 몇 번 막 전국적으로 했어요. 책도 내고 막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애견 보험도 상품을 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양이나 이런 페트 보험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자본하고도 부딪히고 먼저 시작한 의료창업 중에서 일부랑 부딪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더 커질 거예요. 커지고 이게 주는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커질 시장이거든요. 커질 시장인데 그 보험 역할을 하는 애견 보험 같은 게 지역 생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보험 역할까지 다 하기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 생협사에 협동조합을 하든지 이 연대로 해서 약간 내셔널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데와 큰 데 사이에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싸움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시면은 그 술 먹은 돈을 다 모았으면 집 샀을 거라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술 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네, 오늘 그 제가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오늘 저 강의 잘 들었고요. 그 DJ 이제 YS도 하나 더 저 같이 그 넣어줬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YS 때는 아이브 전이라서요. 예. 수치가 넣으면은 팍 튀어요. 걔 혼자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성공회대 그 교수님께서는 들은 다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게 이렇게 날카롭게 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안 그래요. 아 근데 그래.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계속 저것만 보다 보니까 좀 생겨난 거고요. 다른 건 또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그 정부 이제 고위직하고도 연락이 잘 닿는다고 하시니까 아까 그 로컬 푸드 말씀하셨잖아요. 그 로컬 푸드가 이제 그 채소류가 이제 많이 날 때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찾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평택이나 이런 이제 농한기 때 한번 로컬 푸드 저 매장을 예전에 저 고향 생각이 나서 일단 이유 없이 무조건 좀 한 번씩 좀 들리거든요. 그 매장을 저 지역마다 다 이제 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저 겨울철이나 이런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찾지를 그 않기 때문에 너무 좀 썰렁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좀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제가 이제 신영복 교수님 제가 책을 좀 좋아해서 저기 한 분을 제가 뵙지를 못해서 그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옆에서 이제 뵀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신영 선생 잘 모르고요. 그냥 소주 마실 때 뵙습니다. 아 이게 신영 선생 그리겠거니 하고서 처음처럼 마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로컬 푸드는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그 원형 모델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다가 그게 일본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건데 로컬 푸드의 원형은 CSA라고 하는 커뮤니티 서포티드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그거 꾸린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원형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역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모델인데 사실 시민들이 의사결정까지 참여를 하고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소비자와 농가만 연결시키는 거로 해서는 우리처럼 이제 사계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근교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교농업은 물론 저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제한테 버티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어렵죠. 여전히 어렵지만 일본이 했던 거 보면 그 중간에 어쨌든 뭐를 만들고 뭐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자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농장주인 정도로 경영도 참가하는 그런 시민 참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아마 한 당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겨울에 안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면 사실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놨으니까 사가는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로 한 번쯤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완주 같은 데 보면 또 이제 거기는 좀 커서 이제 이것저것 뭐 계속 하고 전주 같은 이제 배우 도시가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수도권은 큰 것 같아도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 효과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바꾸면. 저기 민간 차원에서 시민운동이나 민간 차원에서 우리 무슨 뭐 아이쿱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도레이 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쭉 한 20년 경험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협동 뭐 이렇게 경제를 표방하는데 조금 커지면은 아이쿱 같은 경우 특히 완전히 독점 경향으로 나타나고 시장을 물론 거기 강점이 있어요. 근데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면서 저는 이거 사회적 경제 기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 강의 감사드리고 제가 하하 인문학 이것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주 뭐 많이 감동받고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상협에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 농민들한테 막 꺾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단가 후려치기도 하고 사실 그 내부에서 계속 토론하면서 야,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 대기업도 조금은 더 인간의 얼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서 야 어떻게 꺾기까지 하냐.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경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좀 타협점 찾고 아닌 거는 야 그래서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뭐 꺾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후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빼돌리기도 하겠네요. 사실 그게 근데 그렇게 긴장 안 하면 시민단체 내에서도 공금 가지고 사고가 계속 생기거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뭐 연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애인하고 술도 먹게 되다 보면 가까운 데 있는 돈 쓰고 뭐 누군가 감옥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출발이 사회적 기업이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없이 많이 싸운 사례들도 원칙을 지키자, 그다음에 원칙이 중요하냐,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논쟁인데 그 어느 선을 계속 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